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말씀드렸던 두 분, 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님, 또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실장님은 여기 오셨다고 뭐 우리나라 전기 개통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건 아니죠? 괜찮죠? 뭐 지금도 오면서 전기 개통, 전력 개통 한번 쭉 확인하고 오셨죠? 네, 네. 물론입니다. 네. 특히 오늘 날씨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추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 같은 그 동저역이라든가 하저역의 전력 피크가 전력수가 아주 높아질 때는 전력 당국은 거의 뭐 밤잠을 설치고는 있습니다. 네. 혹시나 정전이 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걱정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하여튼 전기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잘 한 겁니까? 그 뭐 에버랜드에서도 갑자기 갑자기 이거 가다 서다 쓰다 그러고 뭐 엘리베이터도 멈췄다 그러고 슬슬 뭔가 이제 좀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요. 우리는 사실은 전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던 나라인데 뭐가 이제 뭐가 달라졌다. 그게 저희의 가정입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력망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력 시스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총 다 합쳐서도 380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380기에는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처럼 일정 정도 상당히 그 대규모로 예측 가능한 발전량이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발전소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가 전력을 생산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별 예측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발전기 대수만 해도 한 12만 개가 넘습니다. 태양광, 뭐 풍력, 그다음에 전통 전원, 뭐 연료 전지 이런 다양한 발전기들이 이제 전력망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력망 자체가 또 상당히 너무 복잡해지고 또 상당히 민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전력망에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당히 중요한 장점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이 뜨면 발전하고 또 풍력 바람이 불면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을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간헐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에 있었던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 이런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상당히 우리 전력망에 통제가 잘 안 되는 어려운 필요는 하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 유사시에 연락 안 되는 군인이 생긴다니까 이제 그거하고 그러면 뭐가 시스템이 달라지긴 해야 되겠네요. 예전과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냥 시스템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전력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 전력이라는 걸 지금 무한정 저장할 수는 없거든요. 전력이 남아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저장이 안 되는 그런 기술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수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측과 전력을 소비하는 측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주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양쪽에서 수요 측과 공급 측을 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전력망이 IT화되거나 스마트화하거나 인공지능 영역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데가 저는 전력망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AI나 스마트화를 통해서 어떤 전력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 이런 것들을 좀 수급을 맞춰주는 그런 미래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하다. 그거 관련해서 뭐 이따가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추워졌어요. 날씨가 막 추워지고 있어. 전기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럼 바로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추워졌는데 빨리 지금 뭐 1시간 내로 더 만들어. 뭐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지시해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발전소 해봐야 뭐 다 몇 개 안 되니까 발전소장도 다 얼굴 아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 내가 전화한다고 태양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 풍력은 알아서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는 건지가 그게 고민이라고 좀 전에 이 실장님이 네. 되게 어려운 그 품위 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딱 네. 그러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이거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근데 아마 전력에서 얘기하는 게 급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금방 예. 급전 자원을 급히. 설명을 예. 해주셨어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음. 전력 거래소 같은 데서 지금 전력을 생산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럼 전력을 생산하라. 그러면 이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연료를 막 집어넣어 갖고 예. 전기를 생산할 수가 되죠. 있죠. 근데 이제 급전 지시 이런 이제 저희는 급전 지시라고 하는데 급전지시라고. 예, 근데 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전 지시를 하거나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전원들이 예전에는 사실 뭐 20년 전만 해도 저희 전력망에서 한 0.6%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 비급전 자원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급전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자원. 급할 때 연락해도 연락 안 되는 녀석. 그게 한 지시가 안 돼. 얘들 말이 안 지시가, 먹혀. 20%가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예. 20%가 급전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전력 전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원들을 좀 가급적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제도나 시장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금은 그럼 과제들이 좀 못 하고 손 놓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날씨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상 조건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합니다. 생산을 예측하는 거군요. 예, 생산을 그러면. 예측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 수요 측에서는 우리 전력거래에서 날씨라든가 이런 것도 오늘 같이 이제 날씨가 상당히 추운 그러면 시기에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과거 뭐 30년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서 예. 수요 예측을 실시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분 단위로 해서 수급을 그럼 수요 많은 날 바람도 안 불고 해도 안 뜬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모자라는 전기가 생길 텐데 네. 요즘은 그거를 어디서 급전 지시를 해서 땡겼습니까? 예, 그 저희가 가장 그 수급 관리가 하기가 어려운 때가 특히 이제 태양광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전력 시스템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태양이 떴을 때와 안 떴을 때 그 태양광 발전량이 예전에는 뭐 한 5기가 정도 차이가 났다면 예. 지금 한 15기가 내지 20기가 정도 차이가 날 정도 상당히 그 폭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겠죠. 비중이 커지니까 당연히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그 편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태양광 발전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지역 태양광이 우리 많은 지역이 이제 호남에 많이 분포가 네, 돼 있는데 네. 그쪽 상황을 보고서 이쪽에서 오늘 구름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또 눈이 많이 끼어서 태양광 패널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안될 여기 것이다. 발전량이 요 정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예측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수요하고 좀 맞춰봐서 수요가 좀 모자른다 싶으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발전소들이 또 있습니다. 뭘로 만드는 예비 발전기라 그래갖고 가스 발전이에요? 가스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나? 석탄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좀 딸리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급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군은 정부군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셈이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약간 자율군이고 그런데 자율군. 거기는 민간 발전소죠. 예비 자원들은 민간 발전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기업들 우리 이제 그 발전자 회사들 남동 발전 뭐 서부 발전 그런 데도 이런 이제 있고. 공기업들도 발전소도 있고. 그럼 예. 거기는 다 가스 발전하려고 가스도 준비해놓고 직원도 준비해놓고 전화기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하는 거고 연락 안 오면 안 하는 거면 그 유지비는 똑같이 들 텐데 그래서 괜찮아요? 예비력을 제공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도 예비력을 제공하는 거 중요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전력 있어야 공급 되니까. 안정에 네. 그분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드립니다. 일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비용. 있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정산할 때 한전에서 그걸 이제 다 전력을 할 때 다 구매할 때 정산해 줄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 대기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정상금을 할 때 조금 얹혀서 예전에 드립니다. 친환경 없을 때는 그냥
오늘부터는 수요 많으니까 가스로라도 해서 보내세요가 바로 될 텐데 그때는 대기구 뭐고 필요 없었죠. 그렇습니까? 일단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가 초 단위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우리가 100개를 사용을 하면 생산도 1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과 소비 사이의 미스매치가 초 단위로 벗어나게 되면 전기 연자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전체 전력망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부분만 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뭐 동시에 전기를 TV를 켜고 끄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재생 자원들이 풍력하고 태양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까지도 이제 한 불확실성이 5% 생겼죠. 10%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한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 늘어난 불확실성을 누군가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규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기하는 그 발전기들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력 발전기라고 이야기했던 뭐 원자력이든지 뭐 가스 발전기든지 석탄 발전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는 하죠. 저장한 SSD. 저장도 아닌가? 네. 그래서 초 단위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적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각각 지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물량을 각각이 판단한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제센터라고 실장님 말씀하신 전력거래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신경망을 관장하는 내 같은 게 있습니다. 큰 뭐 대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4초 단위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시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좀 이따 바람이 안 불 것 같다면은 또 뭐 대기시켜야 될 자원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다 합니까? 사람이 안 합니다. 기계로 다 되는 거죠. 이제 자동화가 거의 대부분 자동화돼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자동화한 시스템하고 현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추가를 한다든지 과연 1초 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전에 또 예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과거는 이거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 저희는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넥스트 버전이 뭐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지금 충전을 해야 될지 방전을 해야 될지 그럼 충전을 하면 돈을 얼마만큼 내야 될지 방전을 하면 돈을 얼마만큼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 인공지능식 뭔가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형태로 전력 시스템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스마트 그리드라는 키워드를 많이 그동안 들었고 앞으로도 그게 이제 복잡은하고 힘들어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첨단 인공지능이 좀 하게 될 거고 그거 잘하는 게 중요해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고민은 그럼 지금은 무슨 고민이냐? 그거 될 때까지 그냥 앞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럼 오늘 저희가 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 테니 그게 뭔가 궁금한 거고 실제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치 프리랜서 군인처럼 평소에는 관리비만 많이 들고 정작 필요할 때는 출동을 안 할 거 아니냐. 진짜 전쟁 나면 연락 받겠냐 그게. 원래 전화기가 없다니까 거기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그런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그냥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즉 친환경으로 해놓으니까 그거 다 뽑아서 수요처로 보내려면 또 전선 깔아야 되니 어려운데
그놈의 간헐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예비 전력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친환경 하지 말까?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제 이 질문이죠. 네. 예,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있을 그를 것 좀 같아요. 요즘 고민이 뭡니까? 네. 저는 저희가 고민하는 단어는 그 유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유연성, 그러니까 flexibility인데 요즘 전 세계 전력 당국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flexibility, 유연성일 겁니다. 뭐냐면 그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 맞춰줘야 되고, 또 공급에 맞춰서 또 이제는 수요도 좀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공급이 좀 모자랄 때는 공급이 좀 많아서 그 전력이 과잉 공급됐을 때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사주고 전력을 소비해주고 전력이 모자랄 때는 수요를 좀 줄이고 이게 수요 반응이라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참여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장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뭐 전기요금을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쪽에도 좀 유연화시키고 공급 쪽 사이드에서도 유연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갑자기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막 전력망이 내뿜고 있을 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화력 발전소들은 출력을 낮춰줘야 더 낮춰줄 수 어느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으면 좀 더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하는 시즌들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이런 공급 부분에서도 이런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유연성을 맞추기 위한 것들을 어떤 시장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유연한 발전원들은 좀 더 정산 단가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해주고 라는 시스템을 이제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T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연하게 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 측면에서 기술적, 시장적, 제도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망도 바뀌어야 됩니까? 그 소위 요즘 전력망이 문제다 이런 얘기 좀 이리저리 들어봤는데 전력망도 지금 좀 옛날 시스템에서 맞춰놓은 전력망일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깔아놓은 전력망들이. 근데 그게 지금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공급도 갑자기 전화 안 받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태양광 풍력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요. 게다가 떨어져도 있고 걔도 가져와야 되고. 그 논밭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까지 옮기려면 다시 전선망 다시 깔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든 거다. 그게 지금. 근데 전선이 사러 가면 전선 아웃 오브 스톡, 재고 없음.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껏 만들어놨더니 이 전기 배달이 안 되네.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전력망의 설계, 소위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전력망은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한 발전소들만 있었기 때문에 전력망 특히 이제 대규모 발전소이기 때문에 선이 상당히 간단하게 한 회선만 깔아도 이제 수도권으로 바로 올릴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복잡하게 다양한 전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선을 깔아야 되고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선 비용이라든가 송전 비용들이 이제 많이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무한정 그렇다고 그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무한정 많이 깔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송전망 건설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지역 민원 때문에. 지역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반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상당히 그 대규모로 보내야 되는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재생에너지 단지가 크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호남 지역에 좀 형성이 돼 있는데 또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선, 그다음에 호남에 있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 전원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선 이런 건 이제 대규모로 많이 보내야 되니까 큰 용량의 대규모의 그 송전 설비들이 필요한 거죠. 없어요? 근데 필요는 한데 없어요? 예, 이제까지는 일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구축을 해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지금 동해안 HVDC, HVDC라고 VDC, 그러니까 이제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압
그 초고압 직류 송전망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예, 거네요. 고속도로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좀 전에 이제. 원전에서 서울로 보내던 그 망을 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에 풍력 발전 갖다 쓰려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강원도 동해권에서 이제 끌고 오는 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이제 해저로 통해서 서해안의 해저를 통해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좀 이제 그 경기도나 수도권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서해안 해저 HVDC도 HVDC를 예. 지금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겁니까?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HVDC는 지금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예. 예, 저희 한 2026년 5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네. 서해안 HVDC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해서 2036년까지 준공을 할 시간 많이 걸리네요. 예.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거대한 이제 그 성전망들을 이렇게 깔기 위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해안 송전 HVDC가 같은 경우도 한 4.9조 정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4.9조가 캐시가 있으면 그냥 다음 달에도 깔 수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 그러니까 내가 볼때 예산 반. 아니 이게 왜 내가 보면 우리가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나 GTX보다 안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린다. GTX는 몇 년에 개통하는지 지금 어땠는지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고 무슨 고속도로는 개통하고 나면 대통령도 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전력망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되고는 있는지 뭐가 고민인지 걱정인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전력망은 이게 그 산간 지역으로 가거나 뭐 해저로 가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행을 하시거나 지방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송전탑 큰 것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그 HVDC라든가 그런 그 깔고 있는 거다. 깔고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대규모 송전망들을 까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무한적으로 그저 여기다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고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면 굳이 배달 안 해와도 되니까. 굳이 그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를 분산 시스템이라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단지 같은 데다가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근처 연결해주면 있고 거기에 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썼을 때는 굳이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긴 근데 그 말은 컨셉적으로 맞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호남에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호남의 기업들 내려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을 때는 또 엄청 남고 전기가 하세월일 거 아니겠어요. 또 밤에는 모자라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략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수도권이나 이쪽 전력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보내고 일부는 지역적으로도 쓰게 하면 했고 송전망을 건설을 예를 들어 10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게 되면 좀 5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망을 다시 짜는 그러니까 레이아웃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대규모 송전망 시스템과 지역적으로 분산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제는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설계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드는 전기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 고속도로가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저희는 그렇게 전력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미션이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전력망이 튼튼해야 된다. 튼튼해야 우리가 머슬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듯이 가능한 한 새로운 고속도로도 깔고 튼튼한 부분이 이제 한 80%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전기 소비도 상당히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똑똑해져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AI가 됐든 아니면 뭐 통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태양광 하나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제어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 이슈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수도권에 전기가 집중돼서 원격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을 언제까지 깔 거냐. 깔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신규 수요가 나오면 예를 들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호남의 태양광 옆에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규 수요를 이전시키면 차단되는 신재생 설비 발전량도 줄어들고 도로를 안 깔아도 되는 거죠. 덜 깔아도 되고 또 지방은 또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 컨셉은 이해가 했는데 저희의 궁금함은 그 컨셉 만들어 놓고 발전소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발전소부터 지금 먼저 만들어 놨다면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지금 어떻게 그럼 뽑아다 앞으로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수요처로 옮겨야 됩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00이 현지에서 생산되면 100을 다 수도권으로 끌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100 중에 50은 현지에서 쓸 수 있도록 산단도 만들고 뭐 데이터 센터도 보내고 하면 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50만 수도권으로 오는 걸 가정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지 그 가정이 궁금한데 왜 궁금하냐면 호남에서 만든 태양광을 호남에다가 대규모 기업들을 가게 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발상은 매우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안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전기만 있다고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을 다 수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가정하고 10차선 도로를 지금 예상하고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만 온다고 생각하고 만들면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하고 제도적인 부분, 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고속도로가 아주 잼이 많이 걸리죠. 혼잡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면 예를 들면 싸게 발전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못 가져오는 거죠. 요즘 그렇다는.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서서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이 전기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야 된다. 빨리 돼야 된다. 그래야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예를 들면은 향후 고속도로를 10개, 20개를 깔 수 있겠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비용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5개의 고속도로를 깔고 나머지는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하자. 그 두 개 투트랙이 동시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수도권에서 쓰는 걸 예상해서 10차선으로 전부 다 하지 깔면 말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적정선에서 최적화를 시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전기요금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시키지 못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그런 부담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발전소만 지어놓으면 그냥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발전소를 전부 다 보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소 계획을 그러니까 전원 계획을 세울 때도 발전소 계획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력 개통이 있는 지역에 발전소가 가야 되는 거죠. 도로 나 있는 곳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호남 쪽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도 이제 호남 쪽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가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하겠죠, 가장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용량이 한 40%가 이상이 그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호남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지역 호남 이외의 지역은 전력망이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이제 발전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전국에 있는 이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전략들을 지금은 호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에서 만든 전기가 어떻게 뭘 타고 수도권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다 못 오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네. 버립니까, 그럼? 버려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출력 제어 현상이라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생산한 전기를 예를 들어 이제 다 보내지 못하거나 개통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 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면 초과 공급되니까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아직 육지 쪽에서 이제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져도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작년 기준 한 18%, 19%까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몇 년 전부터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버려질까봐 만들지 마라고 아예 지시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출력 제어라는 게. 출력 제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주도 전체 발전 설비가 한 2.2 기가와트 정도 돼요. 예. 근데 태양광 이제 풍력 더해서 태양광 풍력도 있고 가스 발전소도 있고 다 합쳐서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에 혹시 전력이 모자랄까봐 연계선으로 한 400메가와트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 발전 설비가 한 2.2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봄철 같은데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수요가 전력 수요가 한 600메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제주도에 지금 신재생 설비가 태양광하고 풍력만 한 850메가, 900메가와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바람 들어서 잘 이제 불고 햇빛 좋을 때는 만약에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 보면 900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다 풀 출력을 다 낸다. 출력은 이제 100% 다 낸다. 그랬을 때는 초과 공급되는 거죠. 초과 공급되면 뭐가 터지거나 합니까? 물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주파수 문제하고 전압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이제 60Hz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거나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전력 시스템 자체가 좀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발전기들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는 전기 설비도 문제 생기고 세게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군요. 그거 그때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내서 육지에서도 남으면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고 하는 그 망은 아직은 없다. 일부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일정도 육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망은 지금 구축은 돼 있습니다. 또는 이제 육지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3 연계선은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3 연계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육지하고 연결돼 있는 전력망은 세 개선이 있습니다. 한 개선은 이제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두 개선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주로 이제 앞에 만들어진 두 개선은 제주도의 전력이 부족할 때 육지에서 전기를 보내는 용도고 산 연계선은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제주에서 나오면 육지로 보내고 육지에서 제주도 부족할 때는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선을 연결시키는데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풀캐파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풀 출력을 100% 낼 때는 수요보다 높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발전소도 다 가동을 안 시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이미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주도는 가스 발전은 끕니까 아예? 거의 최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를 유지하지 위한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거를 필수 유지 발전기는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태양이 안 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최저 한도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통망이 먼저 대놓고 상태에서 그게 돼야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 실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도 그래요. 급하게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저기에 입주하면 도로나 철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하면 맞다. 맞다 정도는 아니겠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기 신도시에는 아직도 연결 안 되잖아요. 그 교통망 기금은 걷어놓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정책이 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전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주도에 그렇게 친환경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야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할지 이거 빼는 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잠깐만 만드는 거 좀 스톱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단위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를 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고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력망이 우리 인체망하고 동일한 건데 그럼 뭔가 큰 병에 걸리고 심해지면 뭐 전체가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는 부분은 과거는 중앙급전 발전기로 전통적인 발전기가 가능한데 신재생 부분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고 신재생 공급은 하늘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미스매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최악의 경우가 남는 공급을 차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신재생 우리가 출력 차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출력 차단을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무한정 만들 거냐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무한히 설치를 할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일정 부분을 오히려 버릴 생각한다. 버리는 부분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조금만 더 전력 시스템이 똑똑해진다면 그 버리는 태양광을 바로 옆에 전기차가 와서 충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충전을 1시간 후에 할 걸 지금 이 순간에 하면 그럼 훨씬 더 시스템이 똑똑해지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이 신재생 출력 저감 뭐 버리는 전기 부분은 기본으로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린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꼭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버리는 게 더 효율 수도 있고 그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점점점 똑똑해지면 우리는 되지 그동안 않을까. 야 그걸 왜 버려 왜 바보같이 그래 했는데 그건 저절로 자연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를 다 받아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주변 인프라가 비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부분 버리는 것도 옵션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속도로도 이제 깔아야 됩니다. 뭐 3차선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이제 감이 잡혔는데 제가 이제 여쭙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지금도 우리가 친환경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도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도로를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는 말이 되는데 이제 저희 욕심에는 그럼 그 도로 왜 진작 안 만들고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하냐. 그 말하면 지금 뭔가 이게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 타임이 서로 안 맞는 미스매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는 한 3년 정도, 맥시멈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송전망이나 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6년서부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는 빨리 지어지는데 그다음에 그 송전망이나 배전망은 깔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시간적인 격차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발전소의 성장 속도를 송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겁니다. 빨리 태양광 풍력이 늘어날지 몰랐다는 그리고 거죠. 이제 그 모든 발전소는 그게 뭐 전통적으로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전력망에 들어오면 부담을 다 야기는 겁니다. 코스트를 다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다 비용을 유발시키는 건데. 근데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작정 보급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은 이제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나라들도 이게 전력망에서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전력망 투자는 이게 앞으로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리니까 발전소의 건설 속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한다든지 라는 식의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전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개통이 너무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거죠. 실장님 말씀은 그 두 개의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니까 도로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야 지금 신재생의 시대야 하고 막 폭주하면서 사실은 약간 만들었던 느낌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그 속도가
가뜩이나 두 개의 속도가 다른데 이미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정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됐으면 지금 이 고속도로가 될 때까지는 야 태양광이고 뭐고 당장은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네요. 강제적으로 뭐 당장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는 어렵지만 네, 조금 표현이 사실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다, 너무 개통이 분위기. 이미 포화가 됐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발전소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고 그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관련된 기업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라라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실장님,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제 안 프로는 조금 예의 바르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겠네요인데 저희가 굳이 묻고 싶은 건 그거 뻔한 상황인데 도로는 안 만들고 차들만 많이 만들면 이 도로 나중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차 만들어야 소용없으니까 일단 차 만드는 거 스톱하고 도로부터 빨리 만듭시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도로 만드는 데는 돈을 아무리 한꺼번에 부어도 7년 걸리는 게 더 줄 수 없다면 진작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되는데 미국 우리만 이런 게 아니랍니다. 미국도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 놓고 변압기 전선 없어서 지금 2년째 놀고 있고 버리는 데가 많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게 혹시 우리가 예상하듯이 그냥 정치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태양광 발전 보급 그래프는 이렇게 올려놔야 뭔가 말하기 좋고 치적 같으니 만들어 놓고 뒤에다 버리면서 송전망은 그냥 나중에 만들자. 웃자겠노 이게 뭐 깃발 들었는데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칫 여기서 그냥 대충 설명이 없이 마무리가 되면 그런 건가 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야. 실제로 일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서 그래. 라는 거면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가 꼭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들어오면 전력망에 물리면서 코스트를 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기 있기 때문에 개통에 대한 책임성을 다 같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목표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최우선의 정책의 우선순위다라고 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들어와서 개통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개통망이가 따라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면 사회적 그 합의를 수용성을 높이면서 개통망을 건설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고 그런 비용들을 이제 공정하게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이제는 그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필요하다. 아니야 이건 나 이 프로를 물어봐야 되겠어. 실장님 그게 예를 들면 무슨 우주 망원경 같은 걸 만들어야 돼서 인제 보니 이야 우리가 몰랐네 망원경이 없어서 야 인제는 알았으니까 인제부터 잘하자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잘합시다가 말이 되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그런지 이건 5년 전에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도 설명 듣다 보니까 아니 송배전망부터 먼저 만들었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잖아요.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우선순위가 살짝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인덱스가 저스트 발전량으로 보느냐 아니면 발전한 걸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소비량으로 보느냐 해서 소비량으로 봤으면 발전 아무리 해봐야 이쪽으로 안 가니 도로를 빨리 깔아야 이 소비량 인덱스가 늘어나서 우리가 깃발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배달은 안 되니까 그냥 뒤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야 우리 우유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축하합시다가 되는 거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덱스를 달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대체로는 그냥 정치권에서 깃발 들면 일단은 갑니다. 현대 사회가 다 그래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얘기해 주셨는데 또 여쭤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뻔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조금 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급이 최우선적인 정책적 목표였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네, 조금 네. 고려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거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당장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력이 품질 매우 좋았던 한전이 뭐 무슨 사고 그래서 반도체도 잘 되는 거고 굉장히 좋았던 걸로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 뭐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무슨 에버랜드 그 네. 기차도 멈추고 그게 전기 품질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력 고속도로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좀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한 5조씩 들어요. 고속도로 하는데 그럼 시간이 걸려. 그럼 그 사이에는 당장 우리가 안심하고 전기 뭐 안심하고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걱정거리가 뭐예요? 아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품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 가구당 뭐 정전 시간이 연간 한 9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4배, 5배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재생 보급이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력 시스템을 점점점 똑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용을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뭔가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는 물리적인 신호도 있지만 가격을 통한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기가 뭐 태양광이 남아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소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IT 시스템을 통해 지금 충전하시면 전기를 뭐 엄청나게 싸게 드릴게요. 한 반값으로 드릴게요. 서울 보내는 것보다 그게 싸죠.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스마트화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빨리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거 되게 옳은 말 같은데 그거 빨리 이 시장님 그거 하려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나 혹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력 수급을 실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는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전력 IT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나라는 뭐 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 요즘 같은 때는 전력 수요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지금 이제 한참 높을 때는 저희가 최고 95기가와트 정도 나갑니다. 근데 봄철하고 가을철 연휴 기간 때는 그게 40기가와트로 떨어져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 당국이 가장 애먹고 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도 그 상당히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물론 뭐 2011년도인가요? 뭐 일정 정도 정전 사태가 있긴 있지만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정전 사태는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우리의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전이 나더라도 얼마나 짧았느냐? 정전이 발생하는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시간 도 상당히 빠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력 당국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좀 믿으실만 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전기 보내는 게 다 이제 한전이나 이전 쪽에서 해주는 거라서 그냥 한전이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남는 전기가 있을 때 이걸 스마트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한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한전이 무슨 앱을 깔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달라붙어서 남는 전기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는 서비스도 붙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VPP 버추얼 파워 플랜트 화상 직접적인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묶어 갖고 재생에너지를 그 뭐 태양광도 묶고 풍력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 반응 이런 것들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만약에 전력이 남아돌 때는 그걸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라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전력이 남아도는 시기에는 좀 더 수요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진짜 싸게 해주고 근데 그 사업을 지금 민간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앞으로 전력망이 아까 말씀드린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남는 시간에 팔게 되고 그런 것들 모아서 전체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우리 민간 기업들 좀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오늘 전기요금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상당히 쌉니다. 한전 적자가 그래서 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일본 대비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치가 적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치가 높아지면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새로운 민간의 IT 기반의 역량을 가진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싸니까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부분의 출발점이 저는 뭐 요금과 가격, 시장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해서 아껴봐야 별 차이 없으니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으니 민간인 기업도 안 달라붙는 거다 그 말씀이군요. 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술은 있습니다. 뭔가 법적인 문제를 정비하거나 내지는 뭐 그런 그럴 건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앞으로 그런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즈니스들이 민간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야지만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그거를 좀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즈니스는 지금부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일부 제주도라든지 그다음에 호남 쪽에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요. 좀 있고 제주도 같은 실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이제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만 만들어주면 열심히 해가지고 전기료 아주 비싼 똑똑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스타트업이 꽤 있나 보군요. 그렇죠. 상당 규모가 그게 없는 게 그러니까 기술은 사실 뭐 기술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낮춰줄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인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싼데 뭐. 지금 싼데 뭘 얼마나 더 낮춰주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절수 샤워기 이런 거 없잖아요.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니까 안 들어봐야 안 팔리죠. 다른 그러니까 알겠어요. 전기요금이 비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작동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요렇게 전기요금을 하면은 얼마 되고 요렇게 하면 얼마 되고 요거 쌀 때 지금 알람 딱 뜨고 요 지금 쌉니다. 지금 세탁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미 있으면 한번 저 박종배 교수님이라도 한번 그런 사례들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오늘 보니까 전력을 유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좋은 거 그냥 싸게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네. 거의 대부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한 1.2배, 일본, 유럽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2~3배 비싸니까. 그리고 발전소 새로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기존에 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발전소들을 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능화하고 고부와 같이 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아까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가상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들을 전기차하고 묶고 그다음에 충전 시스템하고 묶고 한 부분이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기가 원전 한 4기 용량이 되는 사업자가 벌써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글로벌리 막 시작한 부분이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다. 빨리 실장님께서 그런 제도와 그다음에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좀 해주면 저희도 빨리빨리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전기요금 안 올리는 게 이런 또 부의 효과를 준다는 건 또 네. 새삼 알았네요. 야, 그래도 오늘 그래도 그 이호연 실장님이 그래도 공무원 이 정도 솔직하게 얘기하기 힘들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은 내가 안 하고 대충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대충 얘기하셨는데 그걸 아니 혹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오해는 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추동력이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보급도 되고 그러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럼요. 그러나 어떤 부작용이 생각나고 할 때 그때 우리 사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부작용이 없지. 대체로는 그냥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제 이러잖아요. 요즘 분위기로는 친환경은 안 해야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또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있으면 수시로 이런 문제는 좀 있어 우리가 고민 좀 하자라고 툭 던지고 그래 그럼 그거는 또 이렇게 보완하자고 해야지 갈 때는 아무 얘기도 서로 못하다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러면 괜히 멀리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교수님도 해주시고 실장님도 해주시고 저희도 욕 먹더라도 좀 하고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재밌게 잘 들었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전기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구나. 잘 이해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같네 이거. 그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